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를 받는 35살 여성 고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하고 자신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 씨는 그제 오후 2시쯤 발견됐는데 고 씨는 지난해 하반기 이사를 하면서 시신도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 이모 씨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경기 안성시에서도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아기 1명이 확인돼 경찰이 친모를 입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아이를 낳은 뒤 출생 신고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40대 친모 A씨를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충남 천안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출산했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아기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화성에선 20대 친모가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며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인 3명에게 아기를 넘겨줬다고 주장해 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유아와 관련해 수사 의뢰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건 모두 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건 신생아의 필수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 덕분입니다. 정부가 이 임시 신생아 번호를 이용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신생아의 출생 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신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도 후순위로 의무가 있긴 하지만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고 이번처럼 부모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땐 과태료 물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생아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자는 게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에서 이 제도의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가족관계 등록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엔 출생 통보제를 담은 개정안이 정부 발의안 포함 10건이나 올라와 있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행정 부담과 책임 소재 등을 들어 의료계가 반대하면서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는 출생 통보제 법제화 전이라도 출생 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아기를 막는 방안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대안은 출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입니다. 출생 후 바로 맞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비용 정산 등을 위해 신생아에게 자동 부여되는 번호로 이번 사건도 백신은 맞았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를 추적하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산모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상시 추적 조사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입니다. 저희가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 사실이 자동으로 알려진 걸 꺼리는 임산부를 위해 익명 출산을 돕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출산자 같은 경우는 우익이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병원과 출생아에 대해서 관리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며 출생 신고를 아동의 기본권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이름 없이 숨진 어린 생명들을 추모하기 위해 어른들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없이도 물수능이 되지 않도록 변별력을 확보하라는 정부 방침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월 모의평가 출제 작업에 착수합니다. 평가원은 최근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총 500여 명 선임을 마쳤다며 9월 6일 예정된 모의평가 출제 작업을 다음 달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은 평가원이 미리 확보한 현직 교사와 교수 가운데 추첨 선발되고 합숙기간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문제를 검토합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과장 광고나 과다한 수업료 청구 등 학원과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 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서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수비 징수 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잘못된 부조리를 일소해야 합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최근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논의 대상은 사이버 따돌림이나 학폭 관련 세부 규정과 함께 미인과 교육시설 내 폭력도 학폭 예방법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등입니다. 또 최근 대입수능 논란과 관련해 수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영향평가를 진행해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논의 방향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이틀째 보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트엉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양자 차원에서 처음 아세안 국가를 찾은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한 베트남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은 베트남은 3대 교역 대상국이자 아세안의 핵심 국가라면서 수교 30주년을 맞은 지난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된 데 이어 관계 확대 발전 방향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총리와 당 서기장, 국회의장까지 베트남 최고 지도부와 개별 면담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과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과의 오찬 등 경제 행사도 소화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비공개로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200억 원어치 부동산을 약속받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부 반대에 부닥친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신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도 박 전 특검이 개입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해 박영수 전 특검을 소환한 검찰의 다음 타깃은 곽상도 전 의원 부자가 꼽힙니다. 참고인 조사와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최근 김병호 전 하나은행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이 실제 이탈하려 했는지, 또 김만배 씨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캐물었습니다.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잔류시켜 성남의뜰 와해를 막아준 대가라는 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강남에 있는 캐피탈 업체를 압수수색해 병채 씨가 사용한 화천대유 법인 차량 내역을 확보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관련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을 넘는 퇴직금 50억 원에 더해 아들에게 제공된 금품 면면이 실상은 경제공동체인 곽 전 의원에게 공여된 뇌물이란 검찰 판단을 규명하는 차원입니다. 압수물 분석 등이 끝나면 박 전 특검에 이어 곽 전 부자도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이탈하려 했는지 불확실하고 50억 원 대가성도 명확하지 않다며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만큼 보강조사로 곽 전 의원 혐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50억 클럽 재수사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정부의 언론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야사당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에 나섰다며 공동 대책위를 꾸렸고 여당은 편파 보도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사당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막겠다며 공동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MBC 압수수색이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등을 거론하며 여권이 땡볕뉴스 만들기에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언론 장악 흑역사를 다시 쓰려 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말살 시도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의 안건 상정과 표결 처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등 지배 구조를 개편해 정권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은 야권 편향적인 인물들로 경영진을 꾸려 오히려 공정방송을 해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편파 보도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방만 경영, 편파 보도를 일삼은 데 대한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청률 제밥이 먼저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공방의 불씨는 방송법 직회부를 놓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논란이 불거진 과방위로 옮겨붙었습니다. 장지현 위원장이 전임 정청래 위원장이 선임한 권한쟁의 심판 변호사를 교체한 것 등을 놓고 불거진 신경전이 의사일정 주도권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관련 공청회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보이콧하자 장지현 위원장은 전체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되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회 상임위를 운영할 거면 위원장을 왜 합니까?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야당의 방송법 강행 처리 카드에 맞서 여당은 헌법재판소 심판과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내세우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후 이동관 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거란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기싸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국에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천일염 주 생산지인 전남 신안군 염전을 현장 방문합니다. 조 장관은 북신안농협을 방문해 천일염 배송 상황을 챙기고 개인 생산자가 운영하는 염전 창고를 방문해 최근 생산 재고 현황과 출하 가격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조 장관은 최근 과도한 불안감과 잘못된 정보로 천일염 시장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하고 수급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도 전할 계획입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기지와 관련해 사드 배치 반대 단체가 환경부와 국방부의 환경 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단체는 어제 대구 범어동에 있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친정부 성향의 성주 주민 1명을 포함해 평가협의회를 구성한 뒤 환경 영향평가 절차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됐던 피고인이 연이어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보석을 받아들여준 법원도 함께 규탄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법원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자, 앞에 유족 계신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2주 뒤엔 헬로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도 나란히 석방됐습니다. 여전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단 2명. 그러나 구속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이 전 서장은 보석을 청구해 다음 주 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이미 풀려났고 나머지 2명도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엔 불구속 송치된 지 5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가 결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갑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책임지거나 반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들 그저 풀려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줄석방을 허가한 법원에도 과연 제대로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구속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고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보석을 받아들여준 것은 과연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1면인데요. 나라가 버린 2,236명의 천사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수원 영아 살해 사건 계기로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기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복지부는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 기록은 없는 이렇게 미신고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사에서는 뒷북이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출생을 알리는 일이 전적으로 부모 손에 달려 있는데 1개월 안에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그 외에 정부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 제도를 방치한 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거래가 되거나 버려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기사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사 다음 면을 좀 보면요. 전국 지도에 지금 지역별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의 숫자들이 나타나고 뭐 당연히 서울, 경기 숫자가 굉장히 좀 많고 제주에도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를 보면 해외의 출생 신고와 관련한 정보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뭐 미국의 대다수 주나 아니면 영국, 캐나다, 호주는 아동 출생 후에 수일 내에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자동으로 국가 시스템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는 부모의 구두 신고와 출생시설의 서면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고요. 프랑스와 일본은 부모의 출생 신고를 의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 아동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산 통보제, 그리고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하고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 발의 단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서 심각성을 느끼셨을 텐데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도입에 힘이 점차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사건이 밝혀진 이후로 우리가 유령 아동이라는 단어를 좀 쓰곤 하는데 이런 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취업난의 중국 청년들이 전업 자녀 계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는 말은 저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전업자녀라는 말이 있나요? 예,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요. 전업주부에서 따온 말이 맞습니다. 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8%까지 오르면서 최악의 취업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렇게 전업자녀 계약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집안일을 하는 조건으로 부모와 계약을 맺고 돈을 받는 건데요. 결국 부모 경제력에 의존하면서 함께 산다는 점에서 과거 캥거루족과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에서는 이 전업자녀들은 당당히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도 상황이지만 굉장히 좀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중국 당국도 이런 개념이 퍼지는데 별다른 뭐 통제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중국에는 이 탕핑이라는 현상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청년층의 실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당시 중국 당국은 탕핑을 금기어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요. 그러자 중국 언론에서는 당국이 전업자녀라는 새로운 긍정적 개념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 회복이 더딘 이탈리아에서도 관련된 신조어가 나왔는데요. 부모에게 얹혀 사는 30대와 40대를 일컬어서 큰 아기라는 뜻의 밤보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뭐 중국의 전업자녀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이탈리아의 반보촌이 그야말로 좀 우픈 단어가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기사네요. 충공의 장도가 국보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보물이었던 이순신 장도가 국보로 승격됩니다. 칼 2점 그리고 칼집 2점 등 모두 4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칼 2점에는 이순신 장군이 직접 지은 식구 석자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사나가 떨고 그리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사나를 물들인다라고 각각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칼자루 부분에는 가보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었다라고 쓰여 있어서 이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다는 점이 이번 국보 승격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자, 이 장도 밑에 보시면 지금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대, 그러니까 허리띠도 국보로 승격이 되는 건가요? 국보로 승격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게 이순신 장군의 요대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요대를 보관하던 보관함인데 예. 요대는 이미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그 요대함,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요대함이 새롭게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이 그 가치를 지금 인정받게 된 셈인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거북선의 기구한 운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진에 나온 거북선은 경상남도가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거북선입니다. 철저한 문헌 고증을 거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그러면 금강송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금강송이 아닌 값싼 수입 소나무를 한 81% 정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에 띄워놨더니 물이 차올라서 결국 무트로 옮겼고 이후에는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왔지만 빠르게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에 경매를 붙이게 됐는데요. 낙찰자가 없으면 폐기된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한 한 응찰자,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1545년에 맞춰서 154만 5천 원대로 적어내서 낙찰받았습니다. 네, 그나마 낙찰자가 있었다는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인은 바뀌었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낙찰자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 관련 시설에 이 거북선을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 다 거절당했다고 하고요. 결국 자신의 소유지로 옮기고자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이 120톤이나 되는 거대한 거북선을 옮기다가 파손이 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위험도 있어서 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수 기한은 내일 모레 25일까지로 정해졌는데요. 연장을 하더라도 태풍과 장마가 오기 전에 옮기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목재 부분은 소각하고 금속 부분은 고물상에 매각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애초에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좀 제대로 제작을 했더라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아쉬운 기사였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10,000원으로는 한 끼 못 먹어. 요즘 정말 못 먹죠. 네. 점심에 14,700원을 쓴다. 정말 요즘 많이 좀 비싸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KB 국민카드가 매출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도권 대표 5개 업무 지구의 점심 지출을 분석해본 결과인데요. 평균 건당 14,700원 정도를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이 음식점이나 커피, 음료 전문점, 또 편의점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올해 월 평균 23만 9천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2019년에 20만 4천 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약 17%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또 어떤 메뉴, 그러니까 어떤 점심을 선호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나앵커는 어떤 점심 선호하십니까? 저는 뭐 주로 한식을 좋아합니다. 네, 역시 그렇습니다. 네. 음식점 세부 업종별 이용액 비중을 보면 한식이 51%로 절반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일식, 중식, 양식이 28%, 분식과 패스트푸드가 15%, 또 구내식당이 6% 순이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인은 밥심이다 볼 수 있겠고요. 한편 올해 이용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메뉴는 샐러드였는데요.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3%나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점심값 때문에 직장인들은 밥 먹고 커피라도 마시려면 거의 2만 원 가까이 나간다면서 내 월급 쑥쑥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얘기 여기에도 적용이 된 것 같고 의도치 않게 엔겔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듯한 네. 상황이 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택배기사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던 배달원이 택시를 기다리던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체국 택배 차량이 뒤집힌 채 하천에 빠졌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울타리는 완전히 뜯어져 나갔습니다. 저녁 시간 인천 갈산동 한 주차장에서 50대 택배기사 A씨가 술을 마신 채 몰던 택배차가 울타리를 뚫고 하천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무릎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인근에는 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추가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농구장에도 학생이 4명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농구장까지 돌진을 하더니 그 밑으로 하천이 있는데 하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굴다리에 세워진 하얀 오토바이 한 대. 새벽 시간 30대 배달원 B씨는 만취 상태로 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도주했는데 이를 목격한 또 다른 배달원이 추격에 나서면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면서 한 3분 동안 추격을 한 끝에 경찰이 온 상태에서 그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B씨와 피해자 50대 남성은 각각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SG증권 시세 조종을 비롯해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대한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범행 동기와 유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6년간 대리점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419건에 이른다며 계약을 맺을 때 지나친 경영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미리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리점 관련 분쟁이 419건이 접수됐다며 본사가 대리점의 거래처 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와 횡령 같은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내부 통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임원별 내부 통제 책임을 미리 규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면책도 가능한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6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농협 직원이 자동화 기기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행 내부 통제 규율의 실효성 지적은 반복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의 내부 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 구조도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사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하되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자를 정해 책임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부 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내부 통제에 대한 임원분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에게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조직적, 장기적,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실패에 한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내부 통제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면 해임 권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반면 상당한 주의를 다해 조치했다면 책임 감경 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내부 통제 부재에 따른 금융사고 사건의 발생과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및 고통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적 실패를 어떻게 규정할지, 면책 기준인 상당한 주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관건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그냥 내부적으로 징계를 통해 조치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불분명한 기준을 유지하거나 마련해서 아직도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책임져야 될 그 금융사고에 대해서 여전히 그 높은 면책 가능성을 해소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경제사절단의 규모도 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국내 경제와 아주 무관하지 않은 그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이제 베트남은 우리나라 3위의 교역 대상국이고요. 예. 투자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중국 빼놓고는 사실 베트남이 거의 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배제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아세안 지역이 핵심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많고 또 베트남과의 교역도 많이 늘었지만 더욱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점점 중요한 국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기도 했던 베트남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국내 기업 진출은 물론이고 사실 해외 주요 국가도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의 베트남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제는 사실 작년에는 성장률이 꽤 높게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는 베트남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이게 이제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투자는 최근에 뭐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가 좀 일어나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그 수출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 상당히 그동안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주력 제품을 보면 뭐 철강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IT 제품입니다. 반도체고 베트남 기업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어떤 IT 기업들 예. 그런 쪽에 뭐 PC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특히 스마트폰 이런 것도 베트남 국적의 기업들은 아니지만 수출이 잘 안 됐거든요. 최근까지도 한 2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요게 올해 상반기까지만 좀 베트남 경제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3%대 상반기에는 유지를 하다가 3분기부터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나 긍정적인 거는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에 한 7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예. 이런 걸 감안할 때 올해 하반기부터는 베트남 경제가 좀 기지개를 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정부가 베트남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결국 중국의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것과 또 많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중국과의 교역은 갈수록 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중국 경상수지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전체 흑자 폭은 이제 2021년 852억 달러에서 작년에 298억 달러로 554억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 예. 중국만 놓고 보면 2021년에 플러스 234억 달러였는데 흑자였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78억 달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경상수지 감소한 게 대략 한 554억 달러인데 그중에 60%가 중국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줄었던 거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이례적입니다. 한 21년 만에 처음인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뭐 서비스 수지도 있고 소득 수지도 있고 이랬지만은 이제 상품, 무역 수지 쪽에서 우리나라의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고 예. 반대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뭐 소재나 부품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많아져서 그쪽에서 이제 적자가 상당히 좀 지속이 돼서
전반적으로 우리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한 어떤 경상수지 적자가 21년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중국 내부적인 경기 상황도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경기 부양책이 사실 나오긴 했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비하고 생산 투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는 나왔지만 작년 2분기가 이제 상하이 도시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사실 그 플러스 증가율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었는데 시장이 기대치를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5월 수출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는 작년 3월부터죠. 대부분의 국가가 올리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계속 한 두세 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금리를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안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게 되는데, 이번에 1조 위안 이제 돈을 푸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금융위기 때 2008, 9년 때 4조 위안을 풀었거든요. 거기에 4분의 1밖에 안 되고 또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통화 가치는 더 떨어졌을 거고, 그럼 거기 4분의 1이 아니고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번에 1조 위안 나온 걸로는 중국 경제가 반등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부양책을 낼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국내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리딩방이 또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뭐 여러 주가 조작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최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투자 대상이 많이 없죠. 주식 시장도 좀 오르긴 했지만 거의 뭐 조정 국면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가 거의 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떨어뜨리면서 그때 이제 자산 시장이 호황을 잃었고, 그때 이제 주식 시장에서 좀 수익을 보신 분들이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요인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기댈 곳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뭐 사행성 산업으로 갈 텐데, 주식시장이 사행성 산업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쪽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뭔가 이제 리딩방이라고 하면은 자기들만의 정보, 자기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뭐랄까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금융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형벌의 크기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집행유예가 대부분인데, 미국의 금융 범죄는 거의 종신형 뭐 120년, 150년 이렇게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우리나라는 징벌에 있어서 교화주의를 택하는 거고, 미국은 징벌주의를 택하는 건데 거기서의 차이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런 그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종목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유통 주식주가 적은 뭐 품절주, 중소형주에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주가를 조작을 하려면 주가 조작하는 그 세력도 돈이 한정이 돼 있겠죠. 그 대형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물량이 적은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이 높은 쪽이 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는 지분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유통 물량은 작고, 그리고 중소형주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주가 조작을 하려면 매집을 해야 되거든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매수 단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좀 잊혀진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쉽게 좀 매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유로 중소형주를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밖에 있는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파월이 계속 두 차례 인상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한 번밖에 안 보고 있는데, 사실 뭐 꿋꿋하게 두 차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 그것 때문에 며칠 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오늘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고용보험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좀 많아졌고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나쁜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미국 실물 경제나 고용 시장이 안 좋은데 과연 두 번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결국은 한 번 아니면 동결이다, 이런 시장의 믿음이 강해지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의 탑승객 5명 전원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타이타닉호 인근에서 부서진 잠수정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인근에서 발견된 잔해 더미는 관광 잠수정 타이탄이었습니다. Remote operated vehicle from the vessel Horizon Arctic discovered the tail cone of the Titan submersible approximately 1,600 feet from the bow of the Titanic on the seafloor. 잠수정이 찌그러져 부서진 채로 발견된 만큼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와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등 5명이 탑승했습니다. 잠수정은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심각한 수압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from within the Unified Command,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the catastrophic loss of the pressure chamber. 잠수정은 지난 일요일 심해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 모선과 교신이 끊기자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1일 이후 한때 해저에서 쾅쾅 치는 소리가 감지돼 생존 가능성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결국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잠수정에 탑승한 사람들은 몇만 원짜리 게임용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했던 잠수정의 위험천만한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Everybody was nervous. Could we reach the bottom or have we returned? Because some dives before they got problems with the battery systems by 1,600 meters. 탐사에 나섰다 사망한 잠수정 업체 대표의 부인 웬디 러시는 111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 사망자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승객 중 최고 부유층이었던 스트라우스 부부는 다른 이들에게 구명 보트를 양보하고 함께 숨진 감동적인 사연으로 유명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중국 서부 내륙 닝샤의 한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해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식당 측이 가스가 누출되는 걸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닝샤 회족 자치구의 성도 인천시의 한 고깃집에서 소방 사이렌이 울리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21일 저녁 일어난 액화 석유가스 폭발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인과 고교생 등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식당 직원들이 폭발 사고 1시간 전에
냄새로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LPG통의 밸브 고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요리사가 새로 밸브를 사와 교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가스 누출을 확인한 단계에서 영업을 멈추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가족 위로에 전력을 다하라고 중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최대한 빨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비상관리부와 위생건강위원회 등이 긴급 대응에 나섰고 현지 당국은 고깃집 사장과 직원 등 9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월 내이멍구 탄광 붕괴로 53명이 숨지고 4월에는 베이징시 병원 화재로 29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와 콜로라도주 등 중서부 지역에 토네이도와 함께 테니스 공보다 큰 우박이 쏟아져 최소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텍사스주 러벅 소방구조대에 따르면 러벅시 인근 메터도어 지역에 전날 밤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이 지역에 뇌우가 발생했고 시속 175km의 폭풍이 뒤따랐으며 지름 10.2cm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전날 오후 미 중서부 지역에는 최소 1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콜로라도주 6개, 텍사스주 3개, 와이오밍주 1개, 네브래스카주 1개씩이었습니다. 이 중 콜로라도에서 토네이도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면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다시 K리그가 재개됩니다. FC서울로 단기 임대됐던 황의조는 수원 삼성과의 슈퍼매치 경기를 끝으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전북과 강원에게는 새 사령탑의 데뷔전이 될 19라운드의 관전 포인트를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 교체로 나와 예전의 골 감각을 보여줬던 황의조. 서울과 임대 계약이 6월로 끝나기 때문에 수원 삼성과 슈퍼매치가 K리그 마지막 경기가 됩니다. 황의조는 소속팀으로 돌아가 유럽에서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한 번 더 도전인 것 같아요.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는 수원FC와 강원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수원FC는 이승우가 직전 라운드에서 시즌 2번째 골을 기록하며 살아나고 있고 강원은 새로 부임한 윤종환 감독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골 4개의 도움으로 브론즈볼을 받은 이승원을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활용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승격팀 광주는 전북을 상대합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데뷔전을 치르는 전북도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상승세입니다. 2위 포항은 인천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선두 울산은 대구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가 한국 콘텐츠의 힘은 강력한 스토리텔링에 있다며 차세대 창작자를 발굴하는 데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드 서렌도스는 넷플릭스 간담회에서 전 세계 넷플릭스 회원의 6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고 지난 4년간 K 콘텐츠 시청이 6배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신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서는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육군이 어제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서 6.25 전쟁 당시 산화한 호국 영웅 6명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각각 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승옥 이등중사 등 6명의 호국 영웅은 국방부의 전사자 유해 발굴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돼 70여 년 만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6명 가운데 고 이승옥 이등중사와 전복희, 고영기 하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고 오문교 이등중사와 최봉근, 태재명 일병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가 서울 여의도와 청와대 일대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8개 지역을 5차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시범 운행지구는 서울 여의도, 청와대 일대, 합정에서 청량리 구간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북 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 경남 하동,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8곳입니다. Güney Kore'ye asker gönderiyoruz, duymuşsundur. Duydum binbaşı. Ayla, Baba. ben onu da götüreyim. O zaman dönelim. Yeter! Geri geleceğim. Ve bu sefer hiç ayrılmayacağız.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튀르키 해군은 유엔 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했다. 튀르키 해군인 슐레이만은 후퇴하던 중 홀로 남겨진 5살 소녀를 발견해 부대로 데려왔다. 달을 뜻하는 튀르키예어 아일라를 이름으로 붙여주며 교전이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둘은 늘 함께했다. 그러던 1952년 슐레이만에게 귀국 명령이 떨어지고 아일라를 가방에 숨겨 고국으로 데려가려다 발각돼 홀로 귀국한 슐레이만. 아일라는 튀르키 해군이 세운 고아원 앙카라 학교에 남겨졌다. 아는 것이라곤 튀르키의 이름이 전부였던 두 사람에게 서로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60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던 두 사람은 슐레이만이 한국 참전용사 행사에 참가하면서 기적적으로 재회했다. 전쟁터에서 어려짐처럼 끝까지 친딸처럼 부담을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금요일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3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5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주말인 내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소나기와 함께 알갱이가 작은 쌀락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1도, 전주와 대구 21.9도, 포항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지만 휴일에는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장마 시작부터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호우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호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